자, 명정선의 명쾌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명정선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이 P2P 금융에 대한 관심이 좀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말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저금리 속에서 새로운 투자를 주목받고 있는 이 재테크 수단과 동시에 이 신용등급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좀 합리적인 P2P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P2P 대출에 관심이 이제 많은데요. 이제 핀테크 기술이나 온라인 플랫폼 P2P 대출이 새로운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의 P2P 누적 대출액은 2017년 들어서 월마다 1,000억 원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기준으로는 7,344억 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P2P 금융은 저신용 대출자들에게는 합리적인 대출을 제공을 하고 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헤매던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P2P 투자 상품 자체가 원금이 보장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2년 사이에 이제 금융시장에서 P2P 자체의 그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최근에 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서 투자자 권고사항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P2P 금융시장이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시장 규제 움직임도 조금 파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한국보다 좀 10년 이상 앞서 있는 미국과 영국 또 중국의 P2P 시장 경우 이제 기본 개념인 개인과 개인을 넘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좀 알고 맞아요.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P2P 대출이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는 대부업이라는 어떤 편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꺼려했던 게 사실인데 이게 대세일 수밖에 없는 게 해외에서는 대부분 뭐 웰스파고나 시티은행, 뭐 골드만삭스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피할 수 없는 대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P2P 금융에 대한 이게 없던 이제 상품이고 산업이어서 좀 이해가 부족하다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가 직접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바로 피어 투 피어 이제 투자인데요. 금융이 아닌 상품으로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이제 옷을 사러 갈 때 이제 백화점을 갔었잖아요. 백화점밖에 없었고 바로 앞에 이제 슈퍼나 이제 상품 소매점이 있었는데 원가 10,000원짜리 옷을 10만 원으로 이제 사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보통 이제 그러다가 이제 G마켓이 생기고 쿠팡이랑 티켓몬스터, 뭐 위메프 같은 게 생겼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지금은 모두 다 알고 있죠. 이게 바로 유통마진 때문이라는 건데요. 생각을 해보면 원단 10,000원을 사가지고 백화점에 가면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옷을 만들면 이 옷을 처음에는 도매상한테 팔게 됩니다. A 도매상이 마진을 남기고 그 다음에는 중간 도매상인 B 도매상한테 옷을 팔겠죠. 그러면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 마진을 떼야 합니다. 그러면 B 도매상은 또다시 C 소매상이나 도매상한테 팔아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또다시 마진, 유통 비용을 남겨야 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원가가 10,000원이었지만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가면서 점점 좀 옷은 세련돼지고 브랜드도 생기겠지만 최종 이제 백화점으로 갔을 때는 10만 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붙는 마케팅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백화점으로 가면 왠지 비싸고 좋은 옷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엔 우리는 10만 원을 주고 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중간에 G마켓이나 뭐 쿠팡이나 이런 소셜 커머스가 생기면서 기술 혁신이 일어난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게 과연 뭐지? 이거 왜 같은 제품인데 G마켓에서 사면 너무 싼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쇼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발품만 팔면, 손품만 팔면 너무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이 열린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은 뭔가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소셜 커머스에서 최저가 검색을 하지 않고서는 비교를 해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술 혁신이 좀 더 빠르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없어질 수가 없는 시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기술 혁신이 낳은 시장입니다.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도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금융시장에서도 이 마진 거품이 빠졌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 말이 맞습니다. 이제 금융은 사실
전혀 필요 없는 기술 같은 게 전혀 필요가 없는 허가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신과 여신을 통해서 예대마진이라는 것을 얘네들은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도 마찬가지고 대출 금리가 다 그렇거든요. 이제 그 예대마진이라는 것을 면면을 살펴보면 고객이 내는 돈을 은행은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죠. 받는데 이 돈을 맡아주는 대신에 예금 금리를 주기도 하지만 이 돈으로 지점도 내고 대출도 해주는 겁니다. 이때 대출자에게 기준금리를 더해서 가상금리라는 거를 붙이는데 보통 흔히 스프레드라고도 하는데 유통업계로 따진다면은 이거는 바로 유통마진이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상금리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대출자에게는 이자 금리가 사람마다 달라지고 기업마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좀 다 판단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금리가 막 한 10%가 되고 누구는 한 4%가 되는 게 사실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물론 이제 그 뭐 빚을 제때제때 갚지 못하면 대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벌금과 같은 것인데요. 하지만 같은 사람인데도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 월급은 똑같은데 일은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대출금리를 더 비싼 금리를 물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금리, 가상금리를 매길 때 심사를 누가 하냐면 은행에 다니는 은행 직원들이나 캐피탈에 있을 때는 그 심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매기는 거거든요. 이때 평가자의 선입견이라는 것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실수가 종종 있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할 때는 어떤 감정이라는 것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누락이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높은 이유로는 오프라인 지점을 낼 때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대리석도 깔아주죠. VIP 지점에 가면 대리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오프라인 지점 임대료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상품을 개발한다는 그 비용도 들어가고요. 마케팅 비용도 들어가고 광고를 해야 하니까 그 비용도 집행을 해야 합니다. 또 캐피탈사나 대출 모집인들은 대출금리의 30%가 그 비용입니다. 또 대출 심사를 할 때 금액을 결정할 때도 사람을 써야 하니까 그건 역시 또한 비용입니다. 다 이런 비용이 결국에는 대출자한테 돈을 빌려줄 때 가상금리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잡한 절차를 이 핀테크라는 애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기술로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P2P 금융이 본격적인 꽃을 피운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은 무엇이 되느냐? 개인은 내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은 은행 자리에 앉아서 직접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어떤 지위가 생겼다고 보면은 되는데요. 이제 금융도 이제 보통 대출 신청을 할 때 신용등급을 조회하거나 승인, 통보, 과정 이 모두 비용인데 이걸 이제 컴퓨터 한 대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시스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뭘 믿고 빌려줄 것이냐 기존 은행에서는 이걸 문제를 삼았거든요. 이 금융은 신뢰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은행에 대한 퀄리티, 브랜드가 있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했었는데 이걸 뭘 믿고 빌려줄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은행도 자기들이 그 심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용대출 기관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P2P 금융 플랫폼은 이 대출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이죠. 은행이 하던 일을 투자자가 직접 볼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공개를 한다는 게 바로 핀테크, P2P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줄이면 당연히 이건 하이리스크가 아니고 비용을 줄인 데 따른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는 있겠죠.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대출자에 대한 판단, 그것이 바로 문제겠죠. 그것을 돈을 잘 갚을 수 있을 것인지 대출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투자자의 몫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가는 마진을 줄여서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투자자의 그 수익이 중금리 수준으로 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투자자보다도 사실 대출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내가 뭔가 낼 수 있는 이자 부담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이런 오프라인 지점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자 비용이 한 30%가 줄어든다고 하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금리 수준으로만 본다면 한 연 4% 정도 금리가 낮아진다는 보고서도 있었고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사실 저신용자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자기가 혜택을 보는 게 맞습니다. P2P 금융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게 맞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대출자라면 P2P 금융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금이율이 0%인데 이 수익이 연 10%대면은 그 담보는 좀 믿을 수 있을까 좀 싶거든요. 맞아요. 그 대부업 이런 좀 편견도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금융 당국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것도 있는데 현재 P2P 대출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수익률의 그 레인지는 5%에서 한 15%대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 높죠. 지금 예금 금리가 한 2%대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일부 업체가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담보가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는 담보를 이제 제공하는 P2P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맹신하는 거는 저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담보가 있는 대출자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있다면 굳이 P2P 금융으로 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은행 같은 경우에 담보가 있으면 충분히 저금리로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그런데 담보가 있는 사람이 P2P 금융을 간다는 것은 대출을 이미 다 했고 여력이 없기 때문에 P2P 금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P2P 금융으로 한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신뢰를 하지 않는 편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꼭 나쁘냐, 이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상품군이 많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이 P2P 금융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이제 한도가 꽉 차서 빚을 늘리기 어려운 분들인지 아니면 내 신용을 통해서 소액으로 대출을 받는 분들인지에 대한 신용 평가를 조금 꼼꼼히 이제 하다 보면 경험이 이제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소액으로 조금 시작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즘 보니까 이 자동 분산 투자니까 안전합니다라는 네, 광고가 좀 눈에 띄게 보이는데요. 그럼 이건 좀 믿을만 할까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 이제 자동 분산 투자 자체는 리스크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리스크를 줄이는 거니까 좋지만 무조건 자동 분산 투자니까 안전합니다. 이 말도 저는 좀 다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리고 개인이 직접 자동 분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10건으로 자동 분산 투자를 하니까 괜찮습니다. 10건 가지고는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미국에서 P2P 금융 그 플랫폼에서 조사를 한 결과 100건 이상 분산 투자를 했을 때 한 연수익률 7%대의 수익률이 맞춰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P2P 금융 플랫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이 직접 자동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미리 이제 분산 투자된 어떤 그 상품을 제공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P2P나 그렇고 뭐 위험이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안 좋은 것은 한마디로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언제든지 소액으로 조금씩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걱정이 된다면 5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경험을 늘리는 게 필요한데요. 경험은 이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최고 좋은 공부니까 이 점을 꼭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 부동산과 홈쇼핑 뭐 여러 가지 특화된 이 P2P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왕 투자자로 좀 참가를 하려면 좀 네. 검증된 기업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핀테크 자체가 투자 절차도 제일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상품이기도 한데요. 절차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P2P 금융 중에 뭐 잘 알려진 금융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8%나 랜디시나 테라펀딩이나 뭐 어니스트 펀드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쉬워요. 굉장히 들어갈 때는 쉽습니다.
그 뭐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름이나 전화번호, 투자자 정보를 입력을 하면 계좌번호가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돈을 넣어서 조금씩 투자를 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해보는 건데 현재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징이 잡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우선 이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떤 음식점이 되게 맛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뷔페집을 갈 때랑 어떤 음식이 굉장히 맛있는 맛집을 갈 때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맛집을 갈 때는 딱 하나 음식이 맛있을 때 그 집을 가지만 뷔페집을 갈 때는 그 분위기나 격식 이런 것 때문에 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품군을 종합을 해서 파는 곳에는 사실 P2P 입장에서는 저는 별로 추천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상품군을 취급을 한다는 것은 뭐 위험 리스크를 낮추는 면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만큼 특징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종합 금융 상품을 취급을 한다면 차라리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대형 금융사를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핀테크 같은 경우에 처음 시도를 하는 분이라면 일단 특징이 잡혀 있는 핀테크 기업에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라면 부동산 담보라면 현재 지금 뭐 1위인 테라펀딩 같은 경우에는 딱 특징이 잡혀 있는 기업이고요. 개인 신용 같은 경우는 개인 신용만 하는 뭐 랜딧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개인 신용 하나만으로도 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잡혀 있는 딱 하나만 열심히 하고 있는 P2P 기업에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요즘 제일 인기가 있는 곳이 이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가이드라인 배경을 만든 것도 이 부동산 대출이 증가세가 한몫했다라는 이야기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 P2P 금융시장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나라만 지금 부동산 P2P가 굉장히 빨리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례적이기도 한데, 이 증가세를 주도한 쪽이 바로 테라펀딩이에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동산 담보 대출이 있고 PF 대출이 있는데 테라펀딩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부동산 대출 양태영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뷰를 여러 번 해보기도 했었지만 이 부동산 쪽은 채권에 대한 선순위 후순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P2P를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우선순위, 채권이 선순위냐 후순위냐를 반드시 따져봐야 되고요. 황금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다 차치하고 선순위인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정 중에 이제 테라펀딩이 1위를 하면서도 부도율 0%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양태영 대표가 그동안 이제 워낙 현장에서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뭐 분쟁도 겪고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왔던 노하우가 좀 여러 가지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인기를 누렸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선순위 담보를 설정하고 공사비를 한꺼번에 주지 않고 그 진행 상황에 맞게 주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P2P 부동산 중에서 1위 그리고 누적 대출액 1,000억을 돌파하고 있었다는 게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라펀딩이 부동산 하나로 지금 1위를 하고 있고요. 개인 신용 같은 경우에서는 랜딧이 누적 1위로 대출금이 현재 한 400억 원 정도 돌파를 했는데 이 랜딧 같은 경우의 특징은 바로 분산 투자 건수입니다. 누적 대출 금액은 현재 테라펀딩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지만 이 분산 투자 건수는 150만 건인데요. 이것은 P2P 금융 전체 분산 투자 건수의 합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기술 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핀테크다운 핀테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개인 신용에 투자를 할 때 예전엔 정말 저신용자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의 개인 신용 대출은 1등급에서 5등급 사이의 고신용자들 위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요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시면 P2P 금융협회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P2P 협회 금융협회 사이트를 들어가서 면면을 살펴보다면 부도율이나 뭐 연체율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다 한번 클릭을 해보면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8%는 여러 가지 상품군을 사실 취급을 하고 있는 P2P 금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를 만드는데 굉장히 탁월한 금융 기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하나 좀 긍정적인 뉴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관 투자자로서 이제 교원그룹이 참여를 했다는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사실 이미 골드만삭스나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이 상당 부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국내에서도 P2P 금융의 자리를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이제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하고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 P2P 금융이 좀 많이 나와 있던데요. 좀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좀 잘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P2P 금융 자체가 이 트렌드 자체는 정말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거든요. 이제 기존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대법이라는 평면 때문에 좀 늦었긴 했지만 모른다고 피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미리 확정된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다는 거. 확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더 나에게 앞선 수익을 당길 수 있다는 점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경험이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P2P 금융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명정선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